몰라. 근데 내일도 상주자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말을 안 했어. 자, 계속할까요? 자, 계속합시다. 계속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을 하다 보면 이제 간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일단 미국 지도고, 어떤 탑? 송전탑. 송전탑. 네, 잘 보면 이게 파라마운트 텔레비전 네트워크라고 돼 있어요.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1948년에서 56년 옛날인데 이게 방송탑이에요. 그러니까 TV 방송탑이에요. TV 방송탑. 네. TV 방송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즘은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잘 안 보지만 예를 들면 9번 이렇게 뭐 돼 있죠. KBS가 맞나요? 그러면 전국이 다 KBS가 9번인가요? 네. 예전에는 특히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채널 9번이라고 하는데 어느 동네 가보면은 KBS 9번 틀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이 전파의 전파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그 방송탑이고 이게 다른 방송탑이에요. 내가 여기 딱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온 신호가 있고 또 여기서 온 신호가 있겠죠. 우연히 이게 딱 동시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신호가 동시에 딱 도착하면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똑같은 신호도 아닐 뿐더러 동시에 도착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주파수를 여기 있는 주파수랑 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인접한 곳에서는 똑같은 방송사인데도 채널을 바꿔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KBS FM 라디오가 지역마다 주파수가 달라요.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어디 지역에 가면은 뭐 KBS 제1 라디오가 몇 헤르츠인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시그널링 송을 하잖아요.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날로그는 특히 이런 게 심해요. 간섭이. 그러니까 잘못돼서 막 소리가 엉망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카폰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자동차 뒤에 안테나 2m짜리 달고 다니고 운전석 옆에 이제 있고 수화기가 그 다음에 트렁크 안에 이제 트렁크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어요. 정말 트렁크 안에 트렁크가 들어있었어요. 자동차. 네. 그 안에 전화기가. 그런데 그때는 남산에서 송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산에서 방송하듯이 굉장히 강한 신호를 쏴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가 예를 들면 뭐 얼마 정도 딱 할당되면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까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하게 쏘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야지, 그렇죠? 멀리 가야지 그 다음에 간섭이 줄어들어서 이런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이런 종류의 간섭이 줄어들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카폰을 정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비쌌던 거고 두 번째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걸 반납해야지 그 주파수를 예를 들면 간단히 설명하면 새로운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셀룰라 컨셉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굉장히 그 부족한 자원이니까 벌집처럼 이 지역이 전체가 커버해야 될 거면 전에는 통신탑을 여기 하나 세우고 이렇게 커버를 쭉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라요. 벌집 모양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타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이제 출력을 줄이는 거예요, 각각. 중간에 송신탑이 있다고 합시다. 출력을 많이 줄여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보면, 주위에 보면 여기서 요 가운데서 오른쪽 1번이죠. 여기서 가운데서 오른쪽 1번. 이걸 7셀 패턴이라고 하는데 7개가 맞나요? 예. 7셀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1번을 사용하는 쪽은 어때요? 거리가 이만큼 확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출력을 줄였으니까 이렇게 멀리 가면서 이렇게 R 제곱분의 1로 프리 스페이스에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프리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간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이 크게 셀을 잡아서 예를 들면 뭐 7개 채널만 쓸 수 있었다면 1번부터 7번까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7명만 이 전체 면적에서 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셀 이 수만큼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경향이 점점 셀을 작게 만들려고 그래요. 뭐 피코셀, fem토셀 이러면서 점점 작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또는 사람 수가 일정하다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으니까 주파수 대역이 넓으면 더 빨리 데이터를 보낼 수 있죠, 정보를. 그러면 여러분이 고퀄리티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엄청난 혁신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셀에 타워들이 있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요 기지국이랑 통신을 하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 다음에는 유선으로 전화망이랑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선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기지국 갔다가 유선망으로 갔다가 어때요? 다른 회사라면 그렇죠. 같은 회사라면 바로 알고는 연결해줘요. 근데 다른 회사를 쓰면 저는 뭐 예를 들면 SKT를 쓰고 여러분이 KT를 쓰면은 갔다가 망을 통해서 뺑뺑 돌다가 이렇게 와요. 네. 그래서 말을 하면은 제가 말하는 것에 비해서 늦게 약간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족한 주파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사람들이 셀룰라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은 통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간섭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미모, 마이모 이렇게 부르는데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디자인을 해요. 이게 뭐냐면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눈이 2개고 귀가 2개죠. 특히 귀를 보면 귀가 만약 하나면 어떻겠어요? 귀가 하나면은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하기 쉽지 않죠. 근데 2개가 있으면 이게 어때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러면 어때요? 크기도 다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금방 알아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안테나를 여러 개 쓰면은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안테나 하나를 써가지고 그냥 내 지역의 모든 방향으로 다 신호를 쐈는데 이제 여러 개를 쓰면은 마치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쏠 수 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그 다음에 수신기도 안테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까 간섭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뭐 저기 저쪽에서 막 제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우리 편은 저쪽에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오는 방향이 다르죠. 전자기파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전파에 의해서 전자가 출렁거리는 것과 저쪽에서 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전자가 출렁거리는 게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안테나가 2개 있으면은 이게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방향도 알아낼 수 있고 이쪽 신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멀티 안테나로 하고 여기도 안테나 2개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그 셀룰라 폰 중에서도 예전에 모토로라가 만들던 것들은 벌써 90년대부터 안테나가 2개씩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막대 안테나고 하나는 이렇게 루프형 안테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귀가 2개였고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에 뭐 안테나가 많이 안 달려 있는데 그 5세대 그 시스템에서는 그걸 여러 개를 넣으려고 해요. 굉장히 여러 개를. 그래서 간섭도 줄이고 뭐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쏘니까 어때요? 전파 방사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트리스 2개의 곱 있죠. 저는 처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 행렬을 배울 때 뭐 m by n 매트리스와 n by l 매트리스를 뭐 곱하는 건 이렇게 된다고 정석에 나오던데 처음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에서 예를 들면 트랜스미터가 안테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리시버 안테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안테나에서 신호를 냈을 때 이쪽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각 이렇게 H11, H21 이렇게 숫자로 다 나타내요. 놀랍게도 나중에 통신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복소수로 나와요. 복소수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안테나가 되면 H21, H22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입력이 첫 번째 안테나에 X1을 넣고 여기 두 번째 안테나에 X2를 넣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Y1, Y2에서 YN개가 수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전파를 쏘니까 어때요? 전파를 쏘니까 전파는 웨이브죠. 웨이브는 뭐예요? 슈퍼포지션, 중첩이 성립하죠. 그래서 선형 대수학에서도 뭐예요? 선형이라는 게 중첩이죠.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Y라는 출력 벡터는 X라는 입력 벡터에다가 이렇게 n by m짜리 복소 행렬을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소 행렬 x를 오른쪽에 곱하면 여기에 y는 요 복소 행렬 곱하기 x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다가 채널을 하나 더 단다고 해보세요. 입력은 n개고 출력이 l개. 그렇게 하면 이제 출력 z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렬의 곱이 딱 나와요. 왜 그렇게 정의돼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렬의 곱이라는 것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 밸류드 입력과 출력이 되는 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시리얼하게 연결했을 때 최종 출력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걸 큰 캐피탈 H1, 캐피탈 H2 뭐 이렇게 보면 최종 출력은 여기에 캐피탈 H 뭐 100, 99, 98에서 다 곱한 다음에 H1 곱하기 입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유가 없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멀티 안테나 시스템을 요즘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원에서 첫 학기에 고급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들어요. 또 그 학부 때 선형대수학이 필수고 응용 선형대수라는 게 필수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무선통신을 하는 학생들은 고급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또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5 제너레이션 셀룰라 시스템을 요즘 연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했듯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써서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때요? 내가 저쪽에 있는 사용자와 어떤 특정한 주파수 근처에 있는 신호로 사용하고 있으면 요 근처에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 서치라이트처럼 전파를 굉장히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쓸 수 있으면 조금만 각도가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 주파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 분할을 하자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안테나를 여러 개 써가지고 여기도 똑같은 주파수를 쓰고 똑같은 주파수 쓰는데 다른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공간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비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웠죠? 이게 뭐죠? 물리 시간에 배운 거죠. 이게 투영파 투영 뭐죠? 이름이 뭐였더라? 네. 수조에다가 왜 그 탁구공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은 왜 물결 무늬가 생기는데 위에서 빛을 비추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해서 이런 무늬가 생기죠. 이거 봤나요? 물리책에 있는데. 네. 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면파 투영 장치인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가 두 개죠, 그렇죠? 이 두 개에서 딱 보니까 위상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위상이 다르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건 올라가 있고 이건 내려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든가 뭐 이렇게 되든가 그런 건데 이때는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자세히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선이 보이나요, 이렇게? 네. 네,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정상파랑 비슷한데 요 위치에서 딱 보면 물결이 거의 진동을 안 하는 거예요. 수면이. 이런 게 쫙 나타나요, 이렇게. 제가 올해 그 시험 문제를 했던 거 있죠? 손바닥만한 뭐 공유기가 어쩌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간격이 두 배의 파장, 아니, 한 배의 파장이죠. 1파장만큼 떨어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이쪽으로도 강하게 되잖아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마 이쪽으로 30도 갈 거예요. 양쪽으로. 이런 선이 딱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잘 보면 만약 여기만 한번 볼까요? 요 라인을 보고 여기 보면 여기 좀 어두운 부분과 이 경계로 딱 끊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요게 하나의 빔이면 이쪽 빔은 위상이 달라요. 이런 거를 여러분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삼각 등식들 있죠. 그거 쓰면 다 할 수 있는데
더 간단하게 하는 거는 제가 첫날이었나요? 그 파인만이 감동했던 그 뭐 리마커블한 이퀘이션이라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앞서서 왜 제가 맥놀이라든가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 이런 거 할 때 다 그냥 실함수로 했잖아요. 대학에 가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실함수로 쓰면 귀찮으니까 리얼 파트, 실수부 오브 이투더 얼마에서 전부 그 오일러 넘버 있잖아요. 그거를 밑으로 하는 그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다 써요.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이게 간격이 반파장보다 좁으면은 이런 게 안 생겨요. 반파장이면. 그런데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간격을 바꾸면 이제 줄이 더 많이 생겨요. 이런 줄들이. 그 다음에 위상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반파장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안 흔들고 이렇게 흔들면 당연히 저쪽 방향으로 대부분이 나가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일 텐데 요 흔들리는 색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다 달라요. 요 조그만 부채꼴들이. 그래서 2분의 반파장만큼 해놓고 동시에 흔들면은 이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흔들리고 이쪽으로는 거의 안 나가요. 해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위상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위상의 방향을 간격과 파원의 간격과 위상을 바꾸면 이게 빔이라고 하는데 그 개수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어링을 할 수 있어요. 서치라이트 돌리듯이. 이게 실제로 전파 망원경의 원리예요. 전파 망원경 중에서도 짧은 건 어때요? 이렇게 그 파라볼라도 돼 있고 막 돌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다가 엄청나게 긴 도선을 여러 개 깔았어요. 그래 놓고 받은 걸 어떻게 하냐면 그건 이제 수신인데 송신은 아니고 거꾸로 이제 위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스티어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군대에서는 어때요? 이번에 보면 뭐 KF-X 사업 어쩌고 뭐 아이사 레이더 어쩌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보면 능동 배열 주사식 안테나에서 안테나는 그대로 있고 조금 안 움직여요. 이렇게 위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쫙 서치를 하고 딱 찾아내서 트래킹을 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파장을 여기 소스를 이제 안테나 여러 개 썼을 거예요. 4분의 람다에다가 여러 개 썼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여러 개 써야 돼요. 두 개만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티어링 하는 게 가능해요. 일렉트로닉하게. 그래서 그 기계 구조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레이더 그러면 뺑뺑뺑뺑 돌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돌아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으로 도는 것만 하고 아래 위로는 뭐 전자적으로 스캐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그래프 이런 것과 관련된 학생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봅시다. 예전에 이제 전화가 처음 발명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화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6명이 있어요. 6명이 다 전화 걸고 싶어요. 다른 5명한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게 뭐 한 가지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와이어가 비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엄청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 걸고 싶어요. 그럼 집에 교환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버튼이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국이 생긴 거예요. 전화국이. 그래서 나는 전화국에 연결돼 있어요. 전화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바꿔주죠. 네, 일단 전화국에서는 어떻게 전화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이. 그래서 이게 전화국에 가는 선인데 옛날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이게 전봇대가 아니에요. 이게 전화대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라인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게 다 전화선들이. 그래서 전화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교환원이죠. 그러니까 나는 교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A라는 사람한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들고 있는 게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꽂아줘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참고로 지금도 있잖아요. 집전화는 어느 선까지는 각각의 집이 선이 쭉 가요. 정말 아직도. 그러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에도 뭐 나왔었죠. 필터 할 때도.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주파수 영역에서 다른 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신호인데도 일부러 변조를 하는 거예요. AM 하듯이. 높은 주파수대로 옮겨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여기다 놓고 그러면 한 선으로 어때요? 하나의 도선에 여러 사람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도선은 잘 만들면은 밖으로 이렇게 방사가 잘 안 돼요. 네. 안테나는 일부러 적극적으로 변이조절을 흘려서 전파를 방사하는 건데 도선은 일부러 방사가 안 되게 최대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건 말고도 이거는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 영역에서 잘라가지고 디비전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아까 말했지만 스페이스에서 자를 수도 있고 타임 축에서 자를 수도 있어요. 시간 축에서. 그 다음에 어떤 부호를 써서 부호를 서로 나눠줘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예, 디지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디지털 얘기는 뭐 다음 주에 아마 최지환 교수님이 또 오셔서 열심히 하실 거고 그래서 대충만 설명할게요. 셰넌이라는 사람이 정보사회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의 논문 실제로 이 사람 논문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블락 다이어그램 써가지고 또 똑같이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고 송신기가 있고 채널이 있고 수신기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연구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정보 이론이라는 건데 정보 압축, 정보 전송, 그다음 암호화까지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한 암호는 지금 여러분이 흔히 아는 암호랑은 좀 달라요. 정보 이론적 암호화예요. 그러면 압축과 전송이 뭔지를 잠깐 보겠어요. 순서를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infinity to infinity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건 아는 학생은 알 거예요. 무한이라는 것에 두 종류가 있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수학과 학생이나 전자과 학생이나 수업 듣다 보면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무한에는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무한대는 수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셀 수 있는 무한대예요. 네. 하나는 셀 수 없는 무한대고 들어봤죠? 예를 들면 자연수는 무한계 있지만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실수는 셀 수 없죠. 무한계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셀 수 있는 무한대 빼기 셀 수 없는 무한대면 마이너스 셀 수 없는 무한대 뭐 이렇게 나온다는 농담까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음성 신호를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전류로 바꿨어요. 전류는 시간의 함수죠. 시간의 함수란 것은 몇 개의 실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실수에 대해서 또 실수 값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한다고 할 때는 수열로 바꿔서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샘플링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연속 시간이고 연속 시간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요 각각의 시간 간격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정보가 손실이 돼요? 안 돼요? 딱 보면. 손실이 되죠. 그런데 이 셰넌이 나이키스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서 이제 각자 했는데 나이키스트가 먼저 발표한 거 셰넌이 또 리바이즈를 한 건데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해도 요렇게 되어 있는 신호 있잖아요. 그래도 완벽하게 얘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는 uncountably infinite한 리얼 넘버들을 countably infinite한 걸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르면 파이나이트해지죠. 그렇죠? 유한해지잖아요. 셀 수 있게 유한해지잖아요. 그래도 거의 손실이 없어요. 거의. 그때는. 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신호,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 분명히 음파가 나가는데 이거를 디지타이즈 한다 그러잖아요. 비트로 바꿔서 보내도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압축은 예를 들면 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면서 해결하죠. 그래서 음성 신호는 넘어갑시다. 음성 신호는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요 성대가 떠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보컬 코드라고 하죠. 비강, 입, 입술 뭐 이런 것들이 그 신호를 바꾸는 것을 효과를 두 개로 착 쪼갠 다음에 각각을 압축해서 보내서 핸드폰에서 다시 합성해서 들려준다고 했죠. 그런 거는 약간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실이 없는 방법들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파일 같은 거는 압축할 때 다시 복구했더니 뭐 글자가 틀려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손실 없이 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접근해요. 한번 이 문제 볼까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아니면 주사위라고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A1 숫자라고 생각해요. 1이 나올 확률이 뭐 2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뭐 8분의 1, 4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의 독립시항이 n번 반복이 돼요. 이렇게 될 때 각 문자를 0과 1을 써서 나타낼 때 오류 없이 문자열의 복원이 가능하면서 기대 길이,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기대 길이가 가장 짧게 되는 압축법을 설계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죠. 그러면 4개니까 이걸 비트로 나타내면 몇 비트 필요할 것 같아요? 2비트 있어야 되죠. 그거는 이 확률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보면 항상 2비트가 필요하죠. 4가지 경우니까. 그런데 이 나올 확률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그러면 각각 2비트씩 n개니까 2n 비트가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숙제하다가 찾았대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사람들이 증명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분의 1이 확률이 나오는 거는 0이라는 비트를 한 비트만 할당하고, 예를 들면 4분의 1이 나오는 거는 2비트 할당하고, 8분의 1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3비트씩 할당했어요. 이렇게 하면 언뜻 생각하면 아니 뭐야 뭐 얘들만 나오면은 비트 수가 더 늘어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하면 2비트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여진 1, 2, 3, 4를 보고만 이렇게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묶어요. 처음에 나온 것과 두 번째 나온 것, 세 번째 나온 것, 네 번째 나온 걸 묶어서 막 하기 시작하면 또 소위 말하는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죠. 엔트로피만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엔트로피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연력학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정보통신할 때는 그 엔트로피랑 개념이 비슷은 한데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확률 통계하다 보면 나중에 학부 4학년 때쯤 되면 이 정보이론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압축하는 거는 이렇게 배워요. 음성 압축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MP3 있죠. MP3. 예를 들면 여러분이 CD를 왜 가져와서 리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MP3 뭐 압축하는 걸로 하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근데 웬만한 사람은 들으면 똑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말하는 사이코 아쿠스틱 어널리시스를 해서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각 주파수별로 어느 정도 강도가 될 때 이걸 넘어야지 들려요. 조용할 때는. 예를 들면 조용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떤 신호가 예를 들면 250Hz에서 이렇게 빵 하고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레스홀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호가 여기 있으면은 이 신호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들어요. 이게 마스킹 효과인데, 마스킹이 시간에서도 있고 마스킹 효과가 주파수 영역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압축할 때 어떤 레벨을 이렇게 딱 정하면은 그 소리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마스킹해서 없어지는 부분들은 다 없애요. 그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소리가 똑같아 이럴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외계인한테 이렇게 CD랑 MP3 하면은 MP3 들으면서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외계인은 이게 다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동물들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는 우리 저기 주인님은 또 MP3로 바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왈츠가 소리가 이상하게 되게 만드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V 광고할 때 보면 예전에 뭐 어느 회사가 했는데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하다가 TV에 있는 연못을 향해서 이렇게 점프했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거지, TV도 개구리가 보면 똑같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외계인이 봐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압축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미 그 영상도 있잖아요. 디지털 영상도 그런 걸 이용해서 압축을 해놨어요. 다. 사람이 느끼는 그 잔상의 그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최적화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니까 비트를 우리가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파를 마치 그 모스 신호랑 비슷하죠. 이렇게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1빗 빗 1, 0, 0, 1, 0, 1, 0 이렇게 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스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는 마르코니 시대 때 무선 전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게 있고 다르게 막 보면은 그 후리에 트랜스폼을 벡터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 그걸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막 복잡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4G LTE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신호를 딱 받아서 매트리스를 딱 곱해요. 신호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꾼 다음에 오물딱조물딱 해서 이렇게 보내면 저쪽에서 받아서 다시 인버스 DFT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이즈가 있겠죠. 네. 잡음이 있잖아요. 증폭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온 했을 때랑 오프 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간격이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받았을 때 10-12승 되면. 그러면 어떤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1이고 못 넘으면 0이라고 했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잡음에 의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이거는 뭐 두 개처럼 보이지만 B1이라고 들어올 때 A1이라고 나올 확률은 0.99 여기 조건부 확률이 있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요. 수학적으로 채널을. 그러면 이게 비트 0일 때 입력해서 비트 0일 때 비트 0일 확률 0.9 1일 확률은 0.1 예를 들면 거꾸로 1일 때 1이 나올 확률은 0.9 1일 때 0이 나올 확률은 0.1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에러가 안 나게 이것도 에러가 안 나게 코딩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우리 조상들이 바보라서 32개를 안 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죠? 네, 갈로아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이론을 이용해서 그 에러 컨트롤 코드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개의 데이터 비트를 전달하고 싶은데 좀 몇 번 부가적인 비트를 더 보내서 이거를 오류가 났을 때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비트를 여기다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에서 놔요. 일단 0 또는 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P라고 되어 있는 건 패러티라는 자리인데 이 원의 안에 있는 자기 원 안에 있는 요 데이터 비트들이 그렇죠? 모듈로 에디션을 했을 때 모듈로 에디션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0이죠. 0 더하기 1, 1 더하기 0은 1이고 했을 때 다 뭐 0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이 다 됐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보내면 나중에 에러를 어느 정도까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CD 같은 것도 있잖아요. 스크래치가 이 방향으로 나면 안 고쳐지는데 이쪽 방향으로 ADR하게 나면은 상당히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그젬플을 보여줄게요. 이 사람이 리드라는 분인데 이렇게 많이 에러가 났던 모나리자 사진인데 리드 솔로만 코드 여러분 CD에서 쓰는 걸 딱 하면 다 없앨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완전 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경철 박사님이라고 저희 옆방에 계신 분은 전자회로에서 왜 아까 전에 봤잖아요. 1 더하기 1 나누기 AOL 해서 AOL이 10만쯤 되면 1입니다. 그런 거 싫다고 이제 이거 하신 거예요. 전공을. 그런데 좀 터보 코드라는 것도 있고 뭐 LDPC 코드라는 데 그래프가 막 나와요. 스페이스 프로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보내왔죠. 이것도 다 보면 에러 컨트롤 코딩이 돼서 수신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 엔지니어들이 이제 다 해냈죠. 허블 텔레스코프에도 뭐 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디지털로.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이번 주 강의, 그 다음에 강의가 계속 있죠. 3주 동안 더 있나요? 2주 동안 있나요? 보면서 전자전기 그리고 컴퓨터 공학이 어떤 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할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만합시다. 네.
아니 아침에 나 팀원님 신선에 40원 냈어. 그래 나 화가 닦은 거지. 아 진짜? 안 찍으면 메리트 찍으면 안 되잖아. 멘트 정경. 원래 이거 두 달까지 해야 되잖아. 안 찍으면 계속 타고 정원이 한국 메트로의 새로운 그걸 나나 버스 좀 착륙까지. 아직도 안 찍었어. 근데 그거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 몇 시간 지나면 그게 없어지고 그거 내리지 않는 거 있어. 그거 최대 때 30분인가 1시간이야. 아니 근데 그거 그러니까 네가 아침에 했다고? 아마도 아직 일단은 천천히 없다. 그래가지고